여름. 지은이 이디스 워튼. 출판 머문. 로열 변호사의 집에서 앳된 아가씨가 나와 문간에 섰다. 그 집은 노스도머의 유일한 거리 맨 끝에 있었다. 6월의 오후가 막 시작되는 무렵이었다. 봄처럼 투명한 하늘에서 은빛 햇살이 마을의 지붕들과 그 주위를 둘러싼 목초지, 낙엽송 숲 위로 비처럼 내렸다. 언덕 등성이에 걸린 흰 뭉게구름 사이로 미풍이 불어와 구름의 그림자를 들판 너머로 풀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 풀길은 노스도머를 지나는 동안만 거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마을은 지대가 높고 사방이 트여 있어 좀 더 아늑하게 감싸인 다른 뉴 잉글랜드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성한 그늘이 드물었다. 오리 연못가에 늘어선 버드나무들과 해처드 집 대문 앞에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들이 길가에 드리워진 유일한 그늘이었다. 길은 로열 변호사의 집에서부터 시작해 마을 반대편 끝까지 이어지는데 교회를 지나면서 솟아올라 공동묘지를 둘러싼 검은 솔송나무 울타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거리를 내달리던 6월의 잔바람이 해처드 집 가문비 나무에 축 처진 가지 끝을 흔들더니 그 아래를 지나던 젊은이의 밀짚 모자를 낚아채 길 건너 오리 연못으로 가볍게 날려보냈다. 로열 변호사 집 문턱에 서 있던 처녀는 젊은이가 모자를 건지러 달려갈 때에야 비로소 그가 낯선 사람이라는 것, 도시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훤히 드러내며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가벼운 소동 앞에서 젊은이가 터뜨릴 수 있을 법한 웃음이었다. 처녀의 심장이 조금 움츠러들었다. 휴가를 즐기러 온 듯한 여유로운 얼굴을 마주할 때면 밀려오는 위축감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괜히 집 안으로 들어가 이미 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를 찾는 척했다. 복도 벽에는 금빛 독수리 장식이 얹힌 좁고 녹빛이 도는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다. 처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며 가끔 스프링필드에서 내려와 늙은 미스 해처드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가곤 하는 애너벨 볼치처럼 자기도 파란 눈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없이 바랐다. 그러고는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 위로 햇볕에 바랜 밀짚 모자를 고쳐 쓰고 다시 햇빛 속으로 나섰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젊은이는 해처드 집 대문으로 들어가고 길에는 그녀 혼자 남았다. 노스도머는 늘 한산했지만 6월 오후 3시쯤이면 얼마 되지 않는 장정들마저 들판이나 숲으로 나가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나른한 집안일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었다. 처녀는 손가락에 걸린 열쇠를 흔들며 길을 따라 걸었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주의 깊게 사방을 살폈다. 익숙한 마을에 나타난 낯선 사람의 존재에 한껏 긴장된 탓이었다. 타지에서 온 사람의 눈에는 노스도머가 어떻게 보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5살 때부터 이 마을에서 살아온 처녀는 오랫동안 이곳을 나름 내세울 만한 곳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1년 전쯤 햇번에 성공회 교회에 새로 부임한 마일스 목사가 이곳 젊은이들을 네틀턴에 데려간 일이 있었다. 마일스 목사는 노스도머 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 길 사정이 괜찮을 때면 2주에 한 번씩 마을에 오곤 했는데
갑작스러운 선교 열의로 젊은이들을 네틀턴으로 데려가 사진을 곁들인 성지에 관한 강연을 듣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노스도모의 미래를 대표하는 젊은 남녀 12명이 농장 마차에 짐짝처럼 실려 언덕을 넘고 또 넘어서 햇번에 도착한 뒤 거기서 다시 완행열차를 타고 네틀턴으로 갔다.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황홀했던 하루 동안 체리티 로열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차 여행을 해보았고 전면이 판유리로 된 상점들의 내부를 들여다보았으며 코코넛 파이를 맛보았고 극장에 앉아보았으며 그림들 앞에서 늘어놓는 한 신사의 장황한 설명을 들었다. 그 신사가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체리티는 그림들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의 경험 덕분에 체리티는 노스도머가 작은 마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마을 도서관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적 갈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뒤로 한두 달 동안 체리티는 해처드 기념 도서관에 먼지 쌓인 책들을 열병처럼 이것저것 되는 대로 뒤적여 보았다. 그러는 사이 네틀턴에 대한 인상은 차츰 희미해졌고 체리티는 그렇게 계속 책을 읽느니 노스도머를 세상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쉽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낯선 이를 보자 네틀턴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노스도머는 실제의 크기로 줄어들었다. 체리티는 길을 따라 위아래로 시선을 옮기며 로열 변호사의 빛바랜 붉은 집에서 반대편 끝의 하얀 교회까지 가감없이 가늠해 보았다. 바람에 깎이고 햇볕에 그을린 언덕바지 마을이었다. 남자들은 떠나고 철도나 전차, 전신, 그 밖에 현대사회의 삶과 삶을 이어주는 모든 시설과 동떨어져 있었다. 상점이나 극장도 없고 강연장이나 상가 같은 것도 없다. 길 사정이 허락할 때에만 격주로 문을 여는 교회 하나와 20년 동안 새 책 한 권 들이지 않은 도서관이 전부였다. 그나마 오래된 책들은 눅눅한 서가 위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곰팡내 속에 썩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체리티 로열은 노스도머에 살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을 늘 들어왔다. 그건 그녀도 알고 있다. 그녀가 태어난 곳과 비교하면 노스도머는 그야말로 세련된 문명의 온갖 축복을 누리고 사는 곳이었다. 어려서 이곳에 온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다. 언젠가 체리티가 생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도 미스 해처드는 얘야, 너를 산으로 데려온 것이 로열씨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 체리티는 산에서 데려온 아이였다. 산은 이글레인저의 낮은 경사지 위로 음울한 벽처럼 솟아오른 험한 절벽을 가리킨다. 산은 쓸쓸한 계곡에 끊임없이 어두운 배경을 드리웠는데 마을에서 좋기 15마일은 떨어져 있지만 낮은 언덕에서 가파르게 솟아있어서 마치 노스도머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산은 거대한 자석처럼 구름을 끌어당겼다가 폭풍을 흩뿌리며 계곡 위로 풀어놓았다. 티 없이 맑은 여름 하늘에 노스도머 위로 시로라기 같은 수증기 한 자락이 떠있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배가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듯 산을 향해 흘러갔다. 그러고는 바위 틈에 붙잡혀 잡아 뜯기고 갈라진 다음 비와 어둠이 되어 다시 마을로 밀려왔다. 체리티는 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곳이 나쁜 곳이며 거기 출신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노스도모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언젠가 미스 해처드가 말했듯이 자신이 산에서 데려온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체리티는 산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평소처럼 감사하자 마음먹었다. 하지만 낯선 젊은이가 미스 해처드 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네틀턴의 눈부시게 반짝이던 거리가 떠올랐고 자신의 낡은 밀짚 모자가 부끄러워졌으며 노스도머가 지겨워지면서 어딘가 먼 곳에서 네틀턴보다 더 찬란한 것들에 눈을 열고 있을 스프링필드의 애너벨 볼치가 질투 섞인 의식 속에 되살아났다. 모든 게 너무 싫어. 체리티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거리를 반쯤 내려가던 체리티는 경첩이 헐겁게 달린 문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 벽돌이 깔려있는 보도를 따라 신전처럼 생긴 작은 벽돌 건물로 향했다. 건물 전면에 세워진 흰 나무 기둥이 받치고 있는 박공벽에는 빛바랜 금색 글씨로 호노리우스 해처드 기념 도서관 1832라고 새겨져 있었다. 호노리우스 해처드는 미스 해처드의 큰할아버지였다. 19세기 초에 제법 명망을 얻었다고 하니 미스 해처드라면 충분히 그 사실을 뒤집어 자신이 그의 종손녀라는 사실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내세웠을 법했다. 도서관 안에 놓인 대리석 명판이 어쩌다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알려주듯이 호노리우스 해처드는 문학적 재능이 있어서 이글레인지의 은둔자라는 글을 집필했으며 워싱턴 어빙, 피츠그린 홀렉 같은 문인들과 친분이 있었다. 하지만 한창 꽃피울 시절에 이탈리아에서 얻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노스도머와 문학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며 이 도서관은 그 연결성을 경건하게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체리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를 이곳에서 보냈다. 고인이 된 작가의 얼굴이 새겨진 얼룩진 강판화 아래 놓인 책상에 앉아있노라면 무덤 속에 그가 도서관에 앉아있는 자신보다 과연 더 죽은 듯한 기분일지 궁금해지곤 했다. 생기 없는 걸음으로 감옥과도 다름없는 도서관에 들어선 체리티는 모자를 벗어 미네르바 석고상에 걸어놓고 창의 덧문을 열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어 제비가 창문 위에 지어놓은 둥지에 알을 낳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책상에 앉아 면사 레이스 뭉치와 쇠 코바늘을 꺼냈다. 손재주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너덜너덜해진 램프라이터에 버크램 책 등에 감아놓은 반야드 남짓한 좁은 레이스를 짜는데도 몇 주나 걸렸다. 그러나 여름 블라우스를 장식할 레이스를 구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소녀인 엘리호스가 어깨가 훤히 비치는 레이스를 두르고 교회에 나타난 뒤로는 체리티의 바늘이 더 바삐 움직였다. 그녀는 레이스를 풀어 코바늘을 고리에 찔러 넣고 이맛살을 찌푸린 채 고개를 숙이고 뜨개질에 몰두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체리티는 고개를 들기도 전에 해처드 집 대문으로 들어가던 젊은이가 도서관에 들어섰다는 걸 알아차렸다. 젊은이는 체리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금고처럼 생긴 긴 방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근시인 듯한 눈으로 서가에 꽂힌 녹슨 듯 빛바란 책등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책상으로 다가와 그녀 앞에 섰다. 카드 목록이 있습니까? 그가 호감 가면서도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체리티는 그의 생소한 질문에 뜨개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아, 왜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 체리티는 그제야 그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들어올 때부터 그는 근시인 눈으로 방 안을 두루 훑어보면서 그녀마저 도서관 가구의 일부쯤으로 여겼던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체리티를 발견하자 말의 실마리를 놓쳤고 체리티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체리티가 시선을 떨구며 미소 짓자 그도 따라 웃었다. 아니, 모르실 것 같군요. 그가 말을 바꾸었다. 있었으면 오히려 아쉬웠을 거예요. 그의 어투에서 엷은 우월감을 감지한 체리티가 날카롭게 물었다. 왜죠? 이런 작은 도서관에서는 혼자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게 더 즐겁거든요. 물론 사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가 이 말을 어찌나 깍듯하게 덧붙이는지 체리티는 마음이 누그러져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요? 이번에는 그가 물었다. 체리티는 도서관에 책도 많지 않고 그마저도 자신은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벌레 먹은 책들도 있는걸요. 그녀가 시무룩하게 덧붙였다. 그래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꽤 괜찮은 책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대화에 흥미를 잃은 듯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순간에 그녀의 존재를 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무심함에 기분이 상한 체리티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다시 뜨개질거리를 집어들었다. 그 역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 듯 그녀를 등지고 서서 높은 선반에서 거미줄이 내려앉은 큰 책들을 하나씩 꺼내 내려놓고 있었다. 오, 이런. 탄식 소리에 체리티가 고개를 들어보니 남자는 손수건을 꺼내서 손에 들고 있는 책의 모서리를 조심스레 닦고 있었다. 그의 그런 행동이 책 관리에 대한 당치 않은 비난처럼 느껴진 체리티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쏘아붙였다. 책이 더러운 게 제 탓은 아니에요. 남자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에 관심이 되살아난 눈빛이었다. 아, 그럼 당신이 사서가 아닌가요? 물론 사서죠. 그렇지만 이 많은 책에 쌓이는 먼지를 전부 다 털어낼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아무도 책을 보러 오지 않아요. 미스 해처드는 다리가 불편해서 더 이상 둘러보러 오지도 못하시고요. 그렇긴 하죠. 그는 닦던 책을 내려놓고 말없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체리티는 미스 해처드가 도서관 관리 상태를 살피라고 글을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다. 조금 전에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 봤거든요. 아닌가요? 체리티는 뉴 잉글랜드 특유의 어법으로 이름을 피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왜 여기 와서 책들을 뒤지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미스 해처드 집 말씀이죠? 네, 그분이 제 사촌 누님이고 저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역력한 불신을 누그러뜨리려는 듯 덧붙였다. 제 이름은 하니입니다. 루시어스 하니. 누님이 제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하신 적 없어요. 체리티가 대답했다. 그러면서 네, 이야기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 그렇군요. 미스 해처드의 사촌 청년이 웃으며 말했다.
다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체리티가 자기 대답이 그다지 살갑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말했다. 건축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체리티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수록 점점 더 알아듣기가 힘들어졌다. 네틀턴에서 그림을 설명해주던 신사가 떠오르면서 자신의 무지가 다시 한번 관을 덮는 검은 장막처럼 그녀 위로 무겁게 덮이는 것 같았다. 이 근처 오래된 집들에 관한 책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 지역은 아직 별로 연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플리머스나 세일럼 같은 곳에만 매달리는 거죠. 답답한 일입니다. 사촌 누님 집만 해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이 고장도 한때는 번성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기 있는 곳이었겠죠. 그는 스스로 말을 자르듯 입을 다물었다. 말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닌가 싶어 수줍게 얼굴을 붉혔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이 지역의 오래된 집들을 탐사하고 있어요. 체리티가 그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오래된 집들이요? 노스도머에선 모든 게 다 오래되지 않았나요? 우선 사람들부터가 그렇고요. 그는 한바탕 웃고 나서 다시 방 안을 어슬렁거리며 멀어졌다. 이 지역에 관한 역사서는 없습니까? 1840년쯤에 쓰인 게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초기 정착민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거나 소책자 같은 걸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저편에서 들려왔다. 체리티는 코바늘을 입술에 댄 채 생각에 잠겼다. 그런 책이 있는 건 알고 있다. 노스도머와 이글 카운티의 초기 정착지라는 제목이었다. 얇은 데다 힘없이 축 처져 있는 책이라 늘 책장에서 떨어지거나 두꺼운 책들 사이에 끼어 뒤로 숨어버리곤 했기 때문에 유독 체리티를 짜증나게 하는 책이었다. 마지막으로 그 책을 집어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노스도머와 그 주변의 도머, 햄블린, 크레스턴과 크레스턴 리버 같은 곳에 대해 책을 쓸 생각을 했을까 의아해했던 기억이 났다. 모두 체리티가 아는 마을이었다. 황량한 산등성이 주름 사이에 잊혀진 듯한 집 몇 채가 모여있는 곳들에 불과했다. 도머는 노스도머 사람들이 사과를 사러 가는 곳이었고 크레스턴과 리버에는 제지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울가에 허물어져가는 회색 벽들만 남아있다. 그리고 햄블리는 늘 제일 먼저 눈이 내리는 마을이라는 것 정도가 그 마을들에 관해 언급할 만한 전부였다. 체리티는 일어나 서가 앞을 가만히 오가기 시작했다. 그 책을 마지막으로 어디에 꽂았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 책이 자신을 상대로 장난을 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운이 따르지 않는 날이었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체리티는 열심히 찾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자신의 귀에도 확신 있게 들리진 않았다. 자, 그럼 그가 말했다. 체리티는 그가 나갈 참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자 더 그 책을 찾아내고 싶어졌다. 그 책은 다음에 와서 보죠.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책상에 내려놓았던 책을 집어서 체리티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 책은 바람과 햇볕을 좀 쬐어주면 좋겠네요. 꽤 귀한 책이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볍게 숙여 보이고는 밖으로 나갔다. 로열 변호사의 집에서 앳된 아가씨가 나와 문간에 섰다. 그 집은 노스도머의 유일한 거리 맨 끝에 있었다.
6월의 오후가 막 시작되는 무렵이었다. 봄처럼 투명한 하늘에서 은빛 햇살이 마을의 지붕들과 그 주위를 둘러싼 목초지, 낙엽송 숲 위로 비처럼 내렸다. 언덕 등성이에 걸린 흰 뭉게구름 사이로 미풍이 불어와 구름의 그림자를 들판 너머로 풀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 풀길은 노스도머를 지나는 동안만 거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마을은 지대가 높고 사방이 트여 있어 좀 더 아늑하게 감싸인 다른 뉴 잉글랜드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성한 그늘이 드물었다. 오리 연못가에 늘어선 버드나무들과 해처드 집 대문 앞에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들이 길가에 드리워진 유일한 그늘이었다. 길은 로열 변호사의 집에서부터 시작해 마을 반대편 끝까지 이어지는데 교회를 지나면서 솟아올라 공동묘지를 둘러싼 검은 솔송나무 울타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거리를 내달리던 6월의 잔바람이 해처드 집 가문비 나무에 축 처진 가지 끝을 흔들더니 그 아래를 지나던 젊은이의 밀짚 모자를 낚아채 길 건너 오리 연못으로 가볍게 날려보냈다. 로열 변호사 집 문턱에 서 있던 처녀는 젊은이가 모자를 건지러 달려갈 때에야 비로소 그가 낯선 사람이라는 것, 도시의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훤히 드러내며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가벼운 소동 앞에서 젊은이가 터뜨릴 수 있을 법한 웃음이었다. 처녀의 심장이 조금 움츠러들었다. 휴가를 즐기러 온 듯한 여유로운 얼굴을 마주할 때면 밀려오는 위축감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괜히 집 안으로 들어가 이미 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를 찾는 척했다. 복도 벽에는 금빛 독수리 장식이 얹힌 좁고 녹빛이 도는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다. 처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며 가끔 스프링필드에서 내려와 늙은 미스 해처드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가곤 하는 애너벨 볼치처럼 자기도 파란 눈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없이 바랐다. 그러고는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 위로 햇볕에 바랜 밀짚 모자를 고쳐 쓰고 다시 햇빛 속으로 나섰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젊은이는 해처드 집 대문으로 들어가고 길에는 그녀 혼자 남았다. 노스도머는 늘 한산했지만 6월 오후 3시쯤이면 얼마 되지 않는 장정들마저 들판이나 숲으로 나가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나른한 집안일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었다. 처녀는 손가락에 걸린 열쇠를 흔들며 길을 따라 걸었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주의 깊게 사방을 살폈다. 익숙한 마을에 나타난 낯선 사람의 존재에 한껏 긴장된 탓이었다. 타지에서 온 사람의 눈에는 노스도머가 어떻게 보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5살 때부터 이 마을에서 살아온 처녀는 오랫동안 이곳을 나름 내세울 만한 곳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1년 전쯤 햇번의 성공회 교회에 새로 부임한 마일스 목사가 이곳 젊은이들을 네틀턴에 데려간 일이 있었다. 마일스 목사는 노스도머 교회에서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 길 사정이 괜찮을 때면 2주에 한 번씩 마을에 오곤 했는데 갑작스러운 선교 열의로 젊은이들을 네틀턴으로 데려가 사진을 곁들인 성지에 관한 강연을 듣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노스도머의 미래를 대표하는 젊은 남녀 12명이 농장 마차에 짐짝처럼 실려
언덕을 넘고 또 넘어서 햇번에 도착한 뒤 거기서 다시 완행열차를 타고 네틀턴으로 갔다.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황홀했던 하루 동안 체리티 로열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차 여행을 해보았고 전면이 판유리로 된 상점들의 내부를 들여다보았으며 코코넛 파이를 맛보았고 극장에 앉아보았으며 그림들 앞에서 늘어놓는 한 신사의 장황한 설명을 들었다. 그 신사가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체리티는 그림들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날의 경험 덕분에 체리티는 노스도머가 작은 마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마을 도서관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적 갈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뒤로 한두 달 동안 체리티는 해처드 기념 도서관에 먼지 쌓인 책들을 열병처럼 이것저것 되는 대로 뒤적여 보았다. 그러는 사이 네틀턴에 대한 인상은 차츰 희미해졌고 체리티는 그렇게 계속 책을 읽느니 노스도머를 세상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쉽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낯선 이를 보자 네틀턴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노스도머는 실제의 크기로 줄어들었다. 체리티는 길을 따라 위아래로 시선을 옮기며 로열 변호사의 빛바랜 붉은 집에서 반대편 끝의 하얀 교회까지 가감없이 가늠해 보았다. 바람에 깎이고 햇볕에 그을린 언덕바지 마을이었다. 남자들은 떠나고 철도나 전차, 전신, 그 밖에 현대사회의 삶과 삶을 이어주는 모든 시설과 동떨어져 있었다. 상점이나 극장도 없고 강연장이나 상가 같은 것도 없다. 길 사정이 허락할 때에만 격주로 문을 여는 교회 하나와 20년 동안 새 책 한 권 들이지 않은 도서관이 전부였다. 그나마 오래된 책들은 눅눅한 서가 위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곰팡내 속에 썩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체리티 로열은 노스도머에 살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을 늘 들어왔다. 그건 그녀도 알고 있다. 그녀가 태어난 곳과 비교하면 노스도머는 그야말로 세련된 문명의 온갖 축복을 누리고 사는 곳이었다. 어려서 이곳에 온 뒤로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다. 언젠가 체리티가 생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도 미스 해처드는 얘야, 너를 산으로 데려온 것이 로열씨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 체리티는 산에서 데려온 아이였다. 산은 이글레인저의 낮은 경사지 위로 음울한 벽처럼 솟아오른 험한 절벽을 가리킨다. 산은 쓸쓸한 계곡에 끊임없이 어두운 배경을 드리웠는데 마을에서 좋기 15마일은 떨어져 있지만 낮은 언덕에서 가파르게 솟아있어서 마치 노스도머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산은 거대한 자석처럼 구름을 끌어당겼다가 폭풍을 흩뿌리며 계곡 위로 풀어놓았다. 티 없이 맑은 여름 하늘에 노스도머 위로 시로라기 같은 수증기 한 자락이 떠있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배가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듯 산을 향해 흘러갔다. 그러고는 바위 틈에 붙잡혀 잡아 뜯기고 갈라진 다음 비와 어둠이 되어 다시 마을로 밀려왔다. 체리티는 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곳이 나쁜 곳이며 거기 출신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노스도모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언젠가 미스 해처드가 말했듯이 자신이 산에서 데려온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체리티는 산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평소처럼 감사하자 마음먹었다. 하지만 낯선 젊은이가 미스 해처드 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네틀턴의 눈부시게 반짝이던 거리가 떠올랐고 자신의 낡은 밀짚 모자가 부끄러워졌으며 노스도머가 지겨워지면서 어딘가 먼 곳에서 네틀턴보다 더 찬란한 것들에 눈을 열고 있을 스프링필드의 애너벨 볼치가 질투 섞인 의식 속에 되살아났다. 모든 게 너무 싫어. 체리티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거리를 반쯤 내려가던 체리티는 경첩이 헐겁게 달린 문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 벽돌이 깔려있는 보도를 따라 신전처럼 생긴 작은 벽돌 건물로 향했다. 건물 전면에 세워진 흰 나무 기둥이 받치고 있는 박공벽에는 빛바랜 금색 글씨로 호노리우스 해처드 기념 도서관 1832라고 새겨져 있었다. 호노리우스 해처드는 미스 해처드의 큰할아버지였다. 19세기 초에 제법 명망을 얻었다고 하니 미스 해처드라면 충분히 그 사실을 뒤집어 자신이 그의 종손녀라는 사실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내세웠을 법했다. 도서관 안에 놓인 대리석 명판이 어쩌다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알려주듯이 호노리우스 해처드는 문학적 재능이 있어서 이글레인지의 은둔자라는 글을 집필했으며 워싱턴 어빙, 피츠그린 홀렉 같은 문인들과 친분이 있었다. 하지만 한창 꽃피울 시절에 이탈리아에서 얻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노스도머와 문학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며 이 도서관은 그 연결성을 경건하게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체리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를 이곳에서 보냈다. 고인이 된 작가의 얼굴이 새겨진 얼룩진 강퍼나 아래 놓인 책상에 앉아있노라면 무덤 속에 그가 도서관에 앉아있는 자신보다 과연 더 죽은 듯한 기분일지 궁금해지곤 했다. 생기 없는 걸음으로 감옥과도 다름없는 도서관에 들어선 체리티는 모자를 벗어 미네르바 석고상에 걸어놓고 창의 덧문을 열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어 제비가 창문 위에 지어놓은 둥지에 알을 낳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책상에 앉아 면사 레이스 뭉치와 쇠 코바늘을 꺼냈다. 손재주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너덜너덜해진 램프라이터에 버크램 책 등에 감아놓은 반야드 남짓한 좁은 레이스를 짜는데도 몇 주나 걸렸다. 그러나 여름 블라우스를 장식할 레이스를 구할 다른 방법이 없었고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소녀인 엘리호스가 어깨가 훤히 비치는 레이스를 두르고 교회에 나타난 뒤로는 체리티의 바늘이 더 바삐 움직였다. 그녀는 레이스를 풀어 코바늘을 고리에 찔러 넣고 이맛살을 찌푸린 채 고개를 숙이고 뜨개질에 몰두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체리티는 고개를 들기도 전에 해처드 집 대문으로 들어가던 젊은이가 도서관에 들어섰다는 걸 알아차렸다. 젊은이는 체리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뒷짐을 지고 금고처럼 생긴 긴 방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근시인 듯한 눈으로 서가에 꽂힌 녹슨 듯 빛바란 책등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책상으로 다가와 그녀 앞에 섰다. 카드 목록이 있습니까? 그가 호감 가면서도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체리티는 그의 생소한 질문에 뜨개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아, 왜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 체리티는 그제야 그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들어올 때부터 그는 근시인 눈으로 방안을 두루 훑어보면서 그녀마저 도서관 가구의 일부쯤으로 여겼던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체리티를 발견하자 말의 실마리를 놓쳤고 체리티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체리티가 시선을 떨구며 미소 짓자 그도 따라 웃었다. 아니, 모르실 것 같군요. 그가 말을 바꾸었다. 있었으면 오히려 아쉬웠을 거예요. 그의 어투에서 엷은 우월감을 감지한 체리티가 날카롭게 물었다. 왜죠? 이런 작은 도서관에서는 혼자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게 더 즐겁거든요. 물론 사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가 이 말을 어찌나 깍듯하게 덧붙이는지 체리티는 마음이 누그러져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요? 이번에는 그가 물었다. 체리티는 도서관에 책도 많지 않고 그마저도 자신은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벌레 먹은 책들도 있는걸요. 그녀가 시무룩하게 덧붙였다. 그래요?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꽤 괜찮은 책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대화에 흥미를 잃은 듯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순간에 그녀의 존재를 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무심함에 기분이 상한 체리티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다시 뜨개질 거리를 집어들었다. 그 역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 듯 그녀를 등지고 서서 높은 선반에서 거미줄이 내려앉은 큰 책들을 하나씩 꺼내 내려놓고 있었다. 오, 이런. 탄식 소리에 체리티가 고개를 들어보니 남자는 손수건을 꺼내서 손에 들고 있는 책의 모서리를 조심스레 닦고 있었다. 그의 그런 행동이 책 관리에 대한 당치 않은 비난처럼 느껴진 체리티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쏘아붙였다. 책이 더러운 게 제 탓은 아니에요. 남자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에 관심이 되살아난 눈빛이었다. 아, 그럼 당신이 사서가 아닌가요? 물론 사서죠. 그렇지만 이 많은 책에 쌓이는 먼지를 전부 다 털어낼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아무도 책을 보러 오지 않아요. 미스 해처드는 다리가 불편해서 더 이상 둘러보러 오지도 못하시고요. 그렇긴 하죠. 그는 닦던 책을 내려놓고 말없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체리티는 미스 해처드가 도서관 관리 상태를 살피라고 글을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다. 조금 전에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 봤거든요. 아닌가요? 체리티는 뉴 잉글랜드 특유의 어법으로 이름을 피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왜 여기 와서 책들을 뒤지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미스 해처드 집 말씀이죠? 네, 그분이 제 사촌 누님이고 저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역력한 불신을 누그러뜨리려는 듯 덧붙였다. 제 이름은 하니입니다. 루시어스 하니. 누님이 제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하신 적 없어요. 체리티가 대답했다. 그러면서 네, 이야기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 그렇군요. 미스 해처드의 사촌 청년이 웃으며 말했다. 다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체리티가 자기 대답이 그다지 살갑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말했다. 건축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체리티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말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수록 점점 더 알아듣기가 힘들어졌다. 네틀턴에서 그림을 설명해주던 신사가 떠오르면서 자신의 무지가 다시 한번 관을 덮는 검은 장막처럼 그녀 위로 무겁게 덮이는 것 같았다. 이 근처 오래된 집들에 관한 책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 지역은 아직 별로 연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플리머스나 세일럼 같은 곳에만 매달리는 거죠. 답답한 일입니다. 사촌 누님 집만 해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이 고장도 한때는 번성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기 있는 곳이었겠죠. 그는 스스로 말을 자르듯 입을 다물었다. 말이 너무 많았던 건 아닌가 싶어 수줍게 얼굴을 붉혔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이 지역의 오래된 집들을 탐사하고 있어요. 체리티가 그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오래된 집들이요? 노스도모에선 모든 게 다 오래되지 않았나요? 우선 사람들부터가 그렇고요. 그는 한바탕 웃고 나서 다시 방 안을 어슬렁거리며 멀어졌다. 이 지역에 관한 역사서는 없습니까? 1840년쯤에 쓰인 게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초기 정착민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거나 소책자 같은 걸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저편에서 들려왔다. 체리티는 코바늘을 입술에 댄 채 생각에 잠겼다. 그런 책이 있는 건 알고 있다. 노스도머와 이글 카운티의 초기 정착지라는 제목이었다. 얇은 데다 힘없이 축 처져 있는 책이라 늘 책장에서 떨어지거나 두꺼운 책들 사이에 끼어 뒤로 숨어버리곤 했기 때문에 유독 체리티를 짜증나게 하는 책이었다. 마지막으로 그 책을 집어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노스도머와 그 주변의 도머, 햄블린, 크레스턴과 크레스턴 리버 같은 곳에 대해 책을 쓸 생각을 했을까 의아해했던 기억이 났다. 모두 체리티가 아는 마을이었다. 황량한 산등성이 주름 사이에 잊혀진 듯한 집 몇 채가 모여있는 곳들에 불과했다. 도머는 노스도머 사람들이 사과를 사러 가는 곳이었고 크레스턴과 리버에는 제지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울가에 허물어져가는 회색 벽들만 남아있다. 그리고 햄블리는 늘 제일 먼저 눈이 내리는 마을이라는 것 정도가 그 마을들에 관해 언급할 만한 전부였다. 체리티는 일어나 서가 앞을 가만히 오가기 시작했다. 그 책을 마지막으로 어디에 꽂았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 책이 자신을 상대로 장난을 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운이 따르지 않는 날이었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체리티는 열심히 찾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자신의 귀에도 확신 있게 들리진 않았다. 자, 그럼 그가 말했다. 체리티는 그가 나갈 참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자 더 그 책을 찾아내고 싶어졌다. 그 책은 다음에 와서 보죠.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책상에 내려놓았던 책을 집어서 체리티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 책은 바람과 햇볕을 좀 쬐어주면 좋겠네요. 꽤 귀한 책이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볍게 숙여 보이고는 밖으로 나갔다.